알리 테무 피해 사례 지속. 중국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한국 시장 진출 3년 만에 거래액 4조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 사이 끊임없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정과 품질 문제,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불편한 환불 시스템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고요. 심지어 판매자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까지 있는데요. 공격적인 초저가 마케팅을 무기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해가던 진격의 시커머스. 아니, 싸다고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까? 거듭되는 논란에 소비자의 피로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유아 사교육 광풍. 여러분 혹시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 가까운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6살 때 뭘 했을까요?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4세 고시 말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 뭐 40세 고시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40세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사교육 시장 규모, 교육은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른바 잠삼 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폭증했고 강남권 뛰자 비강남권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잡고자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이사철까지 겹치는 시기인 만큼 집값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단대 변동금리 하락.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에 밤잠 설치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목해야 되겠네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코픽스가 하락되면 대출금리도 함께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코픽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코스피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거더라고요. 2%대 코픽스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지 이어지는 이주앤머니에서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장르가 많이의 동행자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설천 얼천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천재, 경제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네. 박시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굴 천재. 아니 이제는 많이 주변에서 보세요. 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살쪄가지고 무슨 얼굴 천재냐고 살 좀 빼보고 얘기하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많이 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내려놓으실 겁니까? 얼천?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저희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정하는 걸로.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의 흐름이 머니 설명천재 나누기 박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흐름을 짚어주실지요? 네, 오늘은 이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지난 14일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결과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주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근데, 한번 외신의 결과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습니까? 외신의 결과요? 요걸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South Korea's academic race pushes half of under sixes into cram school. 우리나라의 학업 경쟁이 6세 미만의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기사의 제목이 무려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충격적인 내용. 아, 진짜 오늘 이슈가 뭐니 주제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요즘 제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최대 하거든요. 관심사잖아요.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저도 사실 부모로서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주제라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동료죠, 직장 동료죠, 이수지 씨의 대치맘 영상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마치 재밌게 봤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오늘 퍼코트를 하나 입고 왔어야 되나? 명품 패딩을 하나. 예.
얼마 전에 교육부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가요? 2024년도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총 29조 2천억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29조 2. 예, 이것은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해 가면서 현재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매년 약 8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저출생 때문에 말이죠.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점점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늘고 우와. 있겠죠. 맞습니다. 전체 아이들을 놓고 1인당 평균 도대체 얼마 쓰고 있나 봤더니 네.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에 47만 4천 원으로 이야. 밝혀졌고요. 이것은 아예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네네네. 더 많이 쓰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우리 현실은 그 기사에서 낸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사에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강남에서는 뭐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이런 신조어 용어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뭐 스카이에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중학교 때 그러려면 다시 초등학교 때 그러려면 어떤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4세 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학원은 어딘가 거길 가려면 엄청난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아, 근데 4세면은 경쟁이 뭔지 모를 나이 아닌가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영어 유치원 영유인데요. 네. 영유는 월 평균 교습료가 보통 15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영유라든지 이런 학원들은 지금 줄을 서도 못 가는 상황이고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지금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잖아요, 이게. 교육부에서도 이 통계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보니까 사교육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소득을 보니 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26%로 가장 높더라. 그러면 이거 통계청에서 표본을 채취할 때 혹시 돈 많은 집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2017년에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8%대로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통계가 좀 잘못됐구나. 교육부에서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청에 확인을 했더니 아니다. 이거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또 학급별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전혀 소득상의 이상이 없다. 그 말인즉슨 이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오히려 돈이 많아서 내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사교육비를 많이 내기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육아휴직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부모님의 소득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상한 현상. 그럼 또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또 아이를 또 어딘가 또 맡겨야 보내야 하고. 되고.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극성인 엄마들의 무슨 이런 교육열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흔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그렇지만 아이가 나중에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환경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네네. 나는 왜 이런 거 시켜주지 않았냐 원망이 담긴 말을 할까 봐 맞습니다. 사실 보통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열혈 부모라서라기보다는 남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학교 방과 후에 제대로 된 돌봄이 아직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사실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학원 몇 군데를 돌리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거기서 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의미로 또 불가피하게 사교육이 또 맡기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사교육비 얼마 쓰시는지 네.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저희가 판단해야 돼가지고.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평균보다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아직 미혼이시지만 네네.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네. 사교육 시키실 건가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시킨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네네. 다 다른데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가르쳐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학교에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학원에서만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돈 주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또 법적으로 그럼 학원비를 뭐 무조건 연간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거야. 그럼 또 다른 쪽은 뭐 교재비가 비싸다거나 네네네. 뭐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학원 독서실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여기만 써야 되지만 여기는 비쌉니다. 뭐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한다거나 할 이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건 법이나 제도로서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 이것부터 고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 부모님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 예. 의사 돈 많이 버네. 나는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우리 애는 저거 시키면 좋겠다라고 보는 길이 그건데 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입시 설명회 이런 것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장래,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유를 아이들한테 보냈었거든요. 네네. 영어 근데 유치원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 문지방에 발을 콕 찧었는데 네. 그걸 보고 있던 큰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Daddy, are you okay? 딱 이러는 순간 돈값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아유 오케이 때문에 네, 그 마음을 느끼셨군요. 아픈 발을 부여잡고 보람 있어 이랬었거든요. I'm okay. 이런 구조가 어떻게 해야 깨질 것이냐. 아까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결국 사회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성공의 키랄까요? 안정적 직업의 키가 학벌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다시 퍼져야 될 것 같아요. 실력 위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퍼지면 이런 구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멀지만 천천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또는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통장 잔고 아유 오케이? 나도 사교육 위해 시청합니다. 네.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이것이 타파되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유튜브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돈이 되는 게 머니! 자, 김현우 소장님께서 오늘은 뭘 물어다 주셨을까요? 자, 뭘 물어왔는지 네. 공개해드리기 전에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빚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다 떳떳하지 못할 것 같네요, 이 시간만큼은. 네. 아니, 여기 스튜디오에도 제작진들 많은데 빚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빚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친구한테 10만 원이라도 꺾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신용카드 쓰는 것도 다 빚이잖아요.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빚이고 네. 휴대폰 요금도 사실은 휴대폰 할부 한 24개월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빚입니다. 빚 없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빚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 뭡니까? 김하나 아나운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금리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이자. 너무 무서워요. 이자가 무섭죠. 금리 올라가는 거, 대출이자 대출, 금리 무서운데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뉴스, 주목할 돈 되는 뉴스는 바로 코픽스 5개월째 내려 연 2%대입니다. 코픽스요? 네. 오. 일단 좀 말이 어려워서 이게 좋은 소식이 맞는 겁니까?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좀 경제 방송 앵커로서 좀 그런 거 제가 이제 3주 차라서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이게 되게- 해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매주 잊어주세요. 좀 전까지 사교육 열풍 얘기하다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매주 잊어버려서 매주 리셋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1시간 뒤에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뭔지 알려주시긴 우리 설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네. 설명 천재가 또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권혁수 앵커가 네.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은행은 뭐 해서 돈을 버냐면 돈을 구해와서 네. 그 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네. 자, 제가 권혁수 은행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권혁수 은행은 저한테 1%의 이자를 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돈을 주고 권혁수 은행은 저한테 1% 의자를 주죠. 네. 그럼 권혁수 은행은 김하은 앵커에게 다시 돈을 또 빌려줍니다.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김하은 앵커에게 2% 이자를 받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진으로 은행은 1%를 1%를 얻게 되는 먹고 거죠. 예, 그걸로 사업하는 게 바로 은행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은행이 저한테 돈을 구해야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조달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 조달 비용. 권역수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뭘까요? 1%의 이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데 들어간 비용 이것을 평균 낸 것 이게 바로 코픽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픽스를 놓고 다시 코픽스에 추가 이자를 붙여서 은행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의 근본은 코픽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 대출 이자가 얹어서 거기에 가산금리가 붙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대출 이자의 기준이 결국 코픽스의 증감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픽스가 좀 높아지면 내 이자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네. 낮아지면 반대로 또 낮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소장님이 그 코픽스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코픽스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들고 오긴 했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의 대출 금리, 이자 부담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낮아지는 아, 거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이 네.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낮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안 낮아지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코픽스가 관련된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내 변동금리 주기가 6개월이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한번 변동이 됐어요. 그럼 최소한 이 금리가 낮아지려면 몇 달 걸려야 돼요? 2달 전에 바뀌었으면 6개월 변동 주기면 4개월. 4개월 후에 네네. 바뀌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 코픽스가 떨어졌다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무런 일이네요. 상관이 없는 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일단 빚이 있는데 변동금리인지 네, 고정금리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런데 2년짜리 대출이 일반적이죠. 예. 은행에서 대부분이 99.9%가 다 고정금리 대출은 없고 변동금리 대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도 돼요. 오 저요 네. 저. 저요 저 나야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넉 달 전에 바뀌었구나. 그럼 한 2달 후에는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겠네라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또 전세자금 대출 중에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끔가다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금융채 2년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와는 요건 또 상관없는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물건이 뭔지에 따라서 전부 다 적용받는 건 달라질 수 있다. 오. 시작할 때 금리 얘기 나오고 뭐 코픽스 얘기 나와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나 했는데 6개월에서 2개월 빼면 4개월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그거 어려운 네네. 계산기 쓰셔도 돼요. 혹시나 예. 부담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도하는 표정이네요. 네. 네, 어쨌든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5개월 차 낮아지고 있다는 건 변동금리 대출이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할 겁니다. 외람된 질문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뭔데요? 지금 집 사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지금 사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여러 번 곤란합니다. 맞아, 지금 곤란합니다. 5분 사이에 제가 3번 곤란했거든요, 제가. 이게 뭐냐면요. 예. 금리가 낮아지면 그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집을 사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혹시나 부동산 시장 들썩거리고 가계부채 폭발할까 봐 네네.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뭘 해요? 쪼입니다. 뭐 은행을. 조입니까? 은행을 쪼아요. 어떻게 좋아요? 너희들 1년 동안 대출 이만큼 해주면 안 돼.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보겠어. 그럼 은행은 뭘 해요? 금리를 높여요. 근데 앞서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높여요? 여기에 붙이는 마진을 높입니다. 김밥집에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물가 낮아졌네. 근데 500원 더 올라가는군요. 마진을 높여버리니까 결국은 김밥 가격이 3,000에서 3,500원. 그러니 지금처럼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출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면 안 좋다 살게요. 말았네요. 그러면 안 사겠습니다. 좋다 말았네요. 뭐 지금 하루에도 지금 집을 몇 번 샀다가 지금 예, 팔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출이 원래대로라면 네. 시장 금리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대출은 거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다 취소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예, 6 더하기 4가 뭐 네. 2 더하기 4, 6 뭐 이런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해는 쉬운 문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변동금리가 네. 하락세로 돌아서는 기미가 좀 보인다. 네.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건 어때요? 대출 쇼핑은 언제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긴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 조금 낮아지는 게 진짜 몇백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디가 더 낮은지 갈아타는 건 늘 하셔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중도상환 수수료.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로 대출이자 낮추는 것보다는 수수료로 문 비용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도 현실화시켜서 지금 많이 낮춰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기존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갈아탈 때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갖고 있던 대출이 고정금리로 지금 대출 금리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 없겠죠.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이 낮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꼭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섣불리 갈아타는 것도 그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대출 환승조차도 고민을 고민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빚쟁이는 슬픕니다. 어쨌든 김하나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사실 뭐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잘 견뎌보자고요. 우리는 빚쟁이들. 자, 아닙니다. 빚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긴 빚도 자산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자살이 확 늘었는데요, 갑자기 저는. 네. 자산이 가득. 아, 오늘 정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돈 벌어주는 알찬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픽 추천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픽만 붙인다. 풀드포크 바비큐 서픽이요. 빵, 치즈, 야채, 소스 잘 골라줄 거다. 끝. 세상 맛있는 주문 서픽. 센트룸은 생애주기 건강을 연구합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에 딱 맞춘 과학적 설계.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센트룸 원데이 팩. 1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원하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단 한 번의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잇따라 국내 카페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메종 키친의 신사동 카페 키친의 서울에 이어 2023년 랄프로렌의 신사동 랄프스 커피, 오는 5월에는 자라가 명동에 자카페를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커피를 팔기 위해 카페를 여는 게 아닙니다. 경험, 가치, 취향을 중요시하는 MZ를 타겟으로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주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커피 마시러 갔다가 티셔츠 한 장 사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I 관련 소식입니다. LG AI 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오픈 AI, 중국 딥시크 등과 견줄 수 있는 한국형 추론 AI 모델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요. K 추론 AI의 멋진 데뷔를 응원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자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유명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준하는 비상선언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했던 삼성이 위기를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돈선 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네, 바로 돈선 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돈선 체크, 지난주 스페인에 이어 이번에도
해외로 갑니다. 이번엔 어딜 가나요? 어. 자,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요거 담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크기를 위해서 아. 옆으로 찍은 거고요. 담배 옆에 있는 게 주인공이죠? 네, 말로만 맞습니다. 듣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게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뭐 비틀즈, 롤링스톤즈 이런 유명한 뮤지션들의 노래를 다 저걸로 들었다고. 네. 아, 맞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만든 건데요.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80년대 중반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였던 나라고요. 아. 예,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급격히 아. 쇠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90년대생이라서 사실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저도 86년에 태어나서 80년대의 상황을 되게 잘 알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소름 끼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사실은 반도체가 처음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이 바로 저건데 소니의 TR63 모델입니다. 네. 소니 예. 이거 일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90년대 확 쇠퇴했다 그러니까 아까 느낌이 다 왔는데. 예. 그랬던 일본 2025년 현재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JTBC 정원석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구마모토. 방금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서 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만 도착하는 곳인데 비행기도 만석이었고 지금 활주로에도 비행기들이 계속 도착을 하고 또 이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치. 田舎でしたっけ、ここが。田舎。まあでも意外と田舎だよかったね。 이 배추밭들이 계속 이 길을 따라가지고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여기가 시골입니다. 제가 아는 반도체랑 많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 맞은편을 보면은 JASM, 일본말로는 자스무라고 하죠. TSMC가 그 일본의 소니라든가 뭐 덴소 이런 회사들과 만든 합작 법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되게 이질감 느껴져요. 배추밭 옆에 반도체라니. 전 구마모토가 반도체로 유명한지는 몰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착공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6년이나 걸려서 착공이 시작됐다라는 게 크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공기를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뭐 당연히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지자체의 뭐 협력이라든가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정부에서. 1년 365일 24시간 공사하는 걸로. 반도체라는 게 워낙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늦춰지면 안 된다. 구마모토가 일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TSMC 1공장이 바로 이 앞에 보이죠. 그 너머가 2공장 부지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저쪽 방향이 3공장 부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1공장 부지 앞에 보면은 저 흰색으로 탱크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스를 저장해두는 공간입니다. 근데 반도체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 가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아예 반도체 생산용 가스를 만드는 공장을 새로 이곳에 짓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뭔가. 물류회사들이라든가 중장비 회사라든가 전부 이 공간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공장 부지가 저기 담이 있는 쪽부터
뭐 저쪽 끝인 것 같아요. 한 3.6 헥타르 정도라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축구장 5개 정도가 이 공장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 도시 자체가 거의 반도체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네요. 이 구마모토 여기 보세요. 이게 완전 사실 시쳇말로 여기 깡촌인데 이 깡촌에다가 이 공장을 들여와가지고 이 지역이 뭐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심지어 뭐 소니나 뭐 덴소 이런 일본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와서 TSMC로 이제 파견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일본의 시골 규슈에서도 정말 뭐 남쪽에 있는 일본 남쪽에 있는 이 구마모토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일본은 원래 기술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TSMC라고 이제 대만 업체죠, 사실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1공장이 들어오면서 일반 양산형 반도체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양산형 반도체면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뭐 차량용 반도체나 우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 있죠. 더 이제 고기술력이 필요한 4나노, 3나노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2공장과 3공장을 이 근처에다가 계속 지금 짓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공사가 끝나면은 일본이 상당히 뭐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세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달라들고 있는 거죠. TSMC 공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 뭐 부동산 간판들도 막 붙어 있고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뭐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일본은 뭐 반도체 자금률이 한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좀 국제 경쟁력을 많이 잃었던 나라인데 이게 뭐 2030년, 뭐 31년 뭐 이 정도까지는 자금률을 40%대로 올리겠다 이런 이제 당찬 뭐 포부까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これ成功しないと国の国策も挫折してしまうからリーダーになれると信じながらやっています。 TSMC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부동산의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일본의 전형적인 그 주택가인데 주택가도 보면은 지금 집들이 대부분 다 새 집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구마모토로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출장도 많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는 뭐 호텔다운 호텔도 몇 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근 들어서야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슈퍼 호텔도 이번에 막 지금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 토요코인, 이 비즈니스 호텔이죠. 이것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지 1층에 아직 공사 차량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뒤에도 호텔 한 곳이 또 들어섰습니다. 渋滞すごくなってる。もうあれから出てくる車はもうすごい。毎日渋滞毎日渋滞。昔はそこ全然車なかったです。空いてましたよ。空いてましたけどね、今とてもじゃないですよ。 지금 보면은 이런 쇼핑거리도 굉장히 번화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꼭 어디 도쿄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구마모토의 지금 하나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증가율이 24%. 지난해 한 해에만 외국인이 5천 명이 늘어가지고 지금 2만 5천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가지대 이런 것도 はい。なんでしょうか。台湾だけじゃなくて、いろいろな国から TSMC で働く方が熊本にたくさん来てくださってますね。そうですか。はい。今この店の中にも、外国人の方が本当に多いです。はい。
大学にもそういう TSMC の学部とかが設置されてて、そういうのはすごくいい影響じゃないかなっては思います 이 기가이ですね. はい 교육까지 いいと思い 하는군요. ます本当に 와, 어떻게 아리가타이 이렇게까지 데스. 연계가 되지? 구마모토 국립대학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었다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올해에는 대학원에도 이런 과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서 구마모토를 반도체의 산실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퍼즐, 바로 인재 확보였습니다.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굴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구마모토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으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반도체 하면 원래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쩌다가 일본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역전을 당해서 반도체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사실 일본이 그거 아니야,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아시아의 최고가 되겠어, 아니 세계 최고가 되겠어라고 이제 부활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현재 구마모토에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만 지급한 게 10조가 넘습니다. 10조요? 예. 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구마모토 같은 그런 반도체 도시 없습니까? 뭐 기획하고 있거나. 뭐 용인 클러스터 대표적이죠. 예. 사실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우리나라 반도체 구군이 걸려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처음 아이디어가 논의됐던 것은 2018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6년째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약 한 360조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도 120, 30조 이상을 투입해서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이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조금, 심지어 배후 주거 단지, 뭐 교통, 인프라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와야 사실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데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쯤 되면 그러네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질질 끌어오는 거 보면 일본 20개월 만에 하나 뚝딱 만들고 주변 환경 우리는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온 겁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따라잡혔 이미 추월 당한 지가 오래인 분야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앞서나고 SK 하이닉스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좋기는 하지만 네. 그것도 지금 턱밑까지 쫓아왔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이미 턱밑까지 쫓아와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이젠 비등비등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브리핑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는 맞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삼성이 원래 잘하던 것은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메모리. 이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기성품 양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성품. 네. 그러니까 메모리의 최강자 삼성이 그 지위를 원래 잘하던 곳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아까는 제가 옷을 기성품에 비유했다면 이것은 맞춤형 양복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테일러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린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주문형으로 해서 설계부터 쫙 해서 생산하는 삼성이 여기에 이제 우리도 도전하겠어라고 해서 사실은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대만의 TSMC에 밀려가지고 지분이 점점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드디어 냈습니다. 네.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기술의 삼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역전해보자, 이겨내보자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뭐 이병철 초대 회장이나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철학에 담긴 영상을 틀어줬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리고 임원들한테 위기에 강하고 뭐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 뭐 이런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탈패를 줬다고 하는데 위기가 아닌 기업들이 요즘에 뭐 있나요? 이 삼성이 위기면 우리나라가 위기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둔감했던 그 위기를 빨리 캐치하지 못했던 감이 좀 있습니다. 정말 마누라 빼고 다 바꿀 그 자세가 필요해요. 네. 지금 임직원 회의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로 돈을 못 버는 겁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저 지금 나라 울지 걱정. 마요. 나라 네. 걱정하는 거 맞아요. 지금 제 주식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 너무 저희가 위기다 이래서 어려운 얘기만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낙담할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독점 기술을 사실은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AI 반도체 시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각광을 받고 패권을 가지고 갈 것 같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여전히 기술의 삼성이기 때문에 또 지금 경영진들이 일신해서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니까요. 희망을 또 가져봐야죠. 이렇게 반도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죄송한데 네. 그럼 반도체주 그거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되는 게 뭐니? 김현우 수장님. 투자의 관점으로요. 반도체주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들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 한동안 이제 사그라들었다가 이제 좀 수요가 회복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AI 기술이 좀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좋은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반도체 하면 떠올렸던 그런 기업들 외에도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셔라. 네. 무엇이든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왜 저희를 보면서 아주 안 좋은 할 때 왜 저희를 보면서 말씀하십니까? 예, 눈을 피하시는 분이 경험 있는 것 같아서. 박승 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또 요것도- 나눠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또 둘로 쪼개서 둘로 쪼갭니까? 오늘 네. 처음 나누시네요. 나 맞췄다. 쪼개고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 AI 반도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삼각동맹이 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네. 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TSMC,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요 삼각동맹이 현재 AI 시대를 꽉 잡고 있거든요. 네. 요 동맹의 현재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동맹이 AI 시대를 끌고 가는 한 전망이 밝다라고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요 삼각동맹에 끼지 않은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아직은 좀 섣부르게 투자하진 마시고요. 실제로 성능 시험에 통과했다, 납품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둘로 쪼개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요렇게 쪼개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의 메모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유용한 정보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은 혁수님이 준비를 해오셨죠? 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어른들이 벤포벨 S를 찾는 이유? 체력 저하, 육체 피로, 신경통. 한 번에 패스! 빠르게 회복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른들의 피로 회복제 벤포벨 S.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이번 시간은 저희 장르가 뭐니의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주식 투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주식 초보자들이 주식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약육강식의 주식의 세계에서 초식동물과 같은 초보자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과연 국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주식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신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부쩍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진 이유가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집값도 너무 올랐잖아요. 네네. 나는 거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지 꼴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오늘 이제 제가 좀 많이 울더라도 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데를 건드렸나 보군요. 네. 특히 요즘에는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또? 우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고요. 네. 왜냐하면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이 주요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계속 흘러내렸죠. 물론 7월까지 올라갔지만 7월 이후 8월부터 계속 흘러내려왔고 네. 미국 시장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네네네. 몇 년간 좋았거든요. 3년간.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증시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때문에 이게 불안해서 미국 주식 못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 시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예,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인정을 하셔가지고요. 예. 아니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분석은 동의하고요. 네. 그럼 미국 주식이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기 뜻대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막 공표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그만두거나 좀 폐기할 가능성이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 시점은 근데 언젠지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요즘 국장보다는 미장이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흔히들 국장은 지옥, 미장은 천국이라는 자주 섞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백화점 갈 때 언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백화점이요? 네. 예를 들어 새로운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예요? 아니면 세일할 때예요? 세일할 때가 조금 더 발길이 가긴 하죠. 네. 근데 명품은 아닌데 쓸만한 제품인데 한 80%씩 세일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안 사면 손해죠. 그렇죠. 네. 한국이 그렇습니다. 네. 명품은 아닌데 지금 70~8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일 중입니까? 예, 여러분 세일. 속보입니다. 지금 국장 세일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거의 80% 세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금 가장했고요. 네. 제 생각에는 한 5~60% 이상 세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50% 정도? 이 백화점이 굉장히 불친절해. 네. 그리고 손님 대접을 하나도 안 해. 네. 막 툴툴거려. 살람 사고 말람 마세요. 가세요. 막 이래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졌어요. 덕분에 가격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서비스 네. 엄청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완전 엉망이에요. 만에 하나 지금은 서비스가 안 좋은데 만약에 서비스까지 좋아지면 그럼 고객들이 100% 몰리겠죠. 가격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세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80% 세일하고 네네네. 서비스도 안 좋으면 폐업 직전에 80% 세일하는 거 아닐까요? 서비스도 좋고 잘하는 데가 있는데 뭐하러 이쪽으로 갑니까? 잘하는 데 가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데는 가격을 안 깎아줘요. 가격을 다 충분히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워낙 깎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면 좋을 뿐만 아니라 깎인 가격에서 세일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세일할 가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해볼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장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명품을 많이 사잖아요. 샤넬백 이런 거. 싸면 안 사거든요. 가격을 올려야 삽니다. 오히려 비싸서 사는 거다. 그게 우리의 기질이에요. 아니, 저는 안 상무님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악마로 보이십니까? 왜 싸게 살 수 있는 걸 비싸게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꼭 괜찮은 기업만 산다.
예를 들어서 나는 퇴직을 하고 나서 또박또박 이렇게 뭔가 돈이 좀 생겼으면 현금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어. 네. 이런 분들은요. 지금 배당률이 높은 주식 같은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결국에는 국장을 사서 손해본 게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요. 이거는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상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안 좋죠. 사실은 네. 지금 당장 사는 건 미국 시장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자마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일어났는데 10% 빠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미장을 고르셨습니까? 이 초보자들한테 지금 물리라고 물려서 공부하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까? 사실 좀 물려야 공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은 어떤 시스템적인 체질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 굴, 뭐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글로벌 시장을 보면 가장 좋은 기업들이 어디 있냐? 다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 거면 글로벌 탑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그렇죠. 큰 물에서 놀아라.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초보지만 하기에 좀 좋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덜 손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금이 되게 많아요. 개인들이 연금이 되게 많아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연금이 주식 투자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주식 시장이 빠지면 이제 정치권이나 그런 시스템적으로 하락을 막아주려는 그런 미국은 주식이 급락하면 정부기관이든 연준이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인데 나와서 그걸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랑 다르죠. 지금 시기는 당장 좋지 않아요. 근데 올해나 내년까지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초보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알상무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월급에서 또박또박 적금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 투자에 대한 그 대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 중에 사야 되는 정확한 종목을 3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망되는 산업 쪽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들어서 배당률이 높아진 업종이 있어요. 네, 어디입니까? 증권 업종입니다. 지금 메모하시는 겁니까? 네. 다 알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아니에요. 저도 돈 벌어야죠. 작년까지는 은행주들이 배당이 높았는데 올해부터 증권 업종의 배당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증권 업종의 배당만 받으셔도 은행 예금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배당을 노리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은 찾아보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6%, 7% 이상 주는 배당 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요 증권 계열 요거 어디입니까? 진짜로? 진짜로 얘기하라고? 진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는 네네. 증권이 7%까지 올라왔어요, 배당이. 그렇군요. 네, 또 6%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업 할 거거든요. 6% 배당이면 좀 적지 않나요? 네? 아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6%에 만족하는 건 뭔가 너무 패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숨어 있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갔다는 건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당은 배당대로 수익을 내고 주가는 주가대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증권 계열이 유망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장에서는 또 어떤 산업이 유망되고 정확히 또 어떤 품목을 사야 되는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반등 때 좋은 산업, 섹터 이런 거는 우선은 AI는 계속 느리긴 하겠지만 속도는 점점 달라지겠지만 계속 고도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돈을 버냐? 그 AI로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하는 데가 법니다. 그래서 AI를 뭐입니까? 품목이 어떤 굳이 말씀드리면 풀이나 메타나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걸로 효율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서 수익을 내는 우리한테 직접 돈을 가져가는 회사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대 엔비디아 둘 중에 뭘 살지 근거를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저는 이렇게 어렵다. 좀 어려운 말보다는 이게 직관적인 게 좋거든요. 어떤 걸 고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성전자. 두 분 다 삼성전자를 골라주셨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에 버는 게 아마 삼성전자가 1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가격이 엔비디아가 버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하나는 물량 부담이라고 하는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치고 다시 올라가려면 그 위에서 사신 분들이 자기 원금이 됐을 때 매도하는 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강점보다는 엔비디아의 약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고르신 거군요. 저 둘 중에 고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게 고르셨습니까? 아니, 삼성전자에 요즘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원래 이게 국민주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나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가 좋다. 예. 게다가 삼성전자한테 가장 유리한 환경인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전자제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다 반도체가 사용되거든요. 네네. 이런 데 쓰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전망이 최악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 네. 두 분의 조언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달랐다 그러면 100달러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달랐는데 하면 1달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40달러. 네. 알상무님은 40달러. 저는 65달러입니다. 65달러. 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 국장과 미장에 대한 두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 부분은 비슷한데 또 어떤 부분을 하면 좀 극으로 다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소님은 이 치열한 토론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네, 불꽃 튀는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미장하실 거예요, 국장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인데 저는 항상 생각이 달라 때 결정하지 않고 와서 평론가님과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생각이 달라해선 간 보시는 스타일이고. 예, 거기서 간만 찍어 먹고 거기서 맛배기로 예, 드셔보시고 이용하세요 이렇게 딱 해서 맛만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하은 아나운서도 서학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네. 그 국장 반도체주에 많이 했었다가 물렸어. 네네네네. 서학개미로 갈아탔습니다. 저는 네, 마음의 이사 갔군요. 상처가 깊어서 네. 국장을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거 그냥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네. 선택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나오니까 방송 톤이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커피숍 톤이 됐네요. 예, 저 커피숍에 온 줄 알았습니다. 예, 이따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어디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나을지 국장, 미장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미장. 여기 갈라집니다. 이러니까 결정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국장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네, 국장, 미장 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래서 이탈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사 가신 분이 있고. 네. 또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장님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지금 저평가돼 있고 주식 쌀 때 사야 되는 거 맞고. 네. 그런데 저평가돼 있긴 하나 저평가된 이유가 뭐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늘 우리 접하는 문제잖아요.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배당을 안 해줘? 네. 왜 이런 문제들이 있어? 뭐지 이거 해소되지 않으면 안 올라오거든요. 이게 해소된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다시 근데 우리 평론가님이 국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 네. 지금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네. 뭐든지 신토부리가 최고입니다. 신토부리야. 예. 왜냐면요. 영어를 잘하십니까?
또는 미국 기업의 미국인만큼 미국의 투자자들만큼 핵심 정보에 우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냉정하게 물어볼 때 우리는 시차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장하려면요. 밤에 깨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늦게 자야죠. 잠을 선택하신 거군요. 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늘 지적받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 보이긴 해요. 또 사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별 종목 중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실적이 탄탄한 그룹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 아, 뭐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고민이 돼가지고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자, 혼자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반 하세요, 반반. 사실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으니까 네네. 한쪽으로 모이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분산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모를 때는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 이 소장님 마지막 말씀이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맞는 선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오늘도 알찬 정보를 꽉꽉 채워서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드셨는지요? 네, 장르가 뭐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매주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 저희 장르가 뭐니 런칭 기념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 장르가 뭐니 채널이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장르가 뭐니 런칭 기념 댓글 이벤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르가 뭐니를 향한 응원 메시지 혹은 앞으로 기대되는 점, 바라는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작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르가 뭐니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다 나가주세요. 저 고민해야 되니까 다 나가주세요. 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언제 다 멀죠?